밀린 임대료를 받으러 문을 두드렸을 때 그 부동산 재벌은 이런 광경을 마주칠 줄 몰랐다. 마른 몸에 깊게 가라앉은 눈, 바늘 자국으로 가득한 손으로 거실 바닥에서 조용히 바느질하고 있는 어린 소녀. 다른 아이들이 놀고 있을 시간에 그녀는 식탁에 음식을 올리고 아픈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옷을 꿰매고 있었다. 불평하지 않았다. 구걸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싸울 뿐이었다. 그 부자가 몰랐던 것은 이 작은 소녀가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름의 뜨거운 열기가 서울 외곽의 낡은 다가구 주택벽을 달구던 오후, 김준호는 그의 검은색 제네시스를 인도에 정차했다.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단순히 무더위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업가였지만 지금은 마치 불편한 영역에 들어선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그가 거의 방문하지 않는 임대 물건 중 하나였고 그저 임대료가 2달 연체되었다는 통지를 받고서야 마지못해 찾아온 것이었다. 낡은 초인종을 누르자 건전지가 다 된 듯 희미한 소리만 울렸다. 준호는 인내심 없이 발을 굴렀다. 다시 한번 누르고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7살 정도로 보이는 작은 소녀였다. 마른 체구에 커다란 눈을 가진 그 아이는 단정하지만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소녀의 눈빛이었다.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깊고 지친 눈동자가 준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계시니? 준호가 다소 무뚝뚝하게 물었다. 소녀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리고는 문을 활짝 열어두고 안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뒤를 따라 들어갔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는 충격적인 광경에 발걸음을 멈췄다. 좁고 낡은 거실 한가운데에는 낡은 재봉틀이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다. 소녀는 낮은 의자에 앉아 그가 도착하기 전에 하던 일을 다시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들이 천과 실을 다루는 모습은 마치 오랜 시간 연마된 기술처럼 정확했다. 준호가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은 소녀의 상태였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바늘에 찔린 자국들이 여러 개 보였고 한 손가락에는 작은 반창고가 붙어 있었다. 집안은 좁고 어두웠으며 곰팡이 냄새와 차향이 뒤섞인 공기가 비좁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이름이 뭐니? 준호가 물었다. 미나예요. 소녀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누워 계세요. 미나는 바느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의 시선은 청화 바늘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세계에는 그 작업과 손안의 바늘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다. 준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평소라면 그는 단순히 임대료를 요구하고 변명을 듣고 돈을 받은 뒤 빠르게 떠났을 것이다. 하지만 바느질하는 어린 소녀의 모습은 그의 일상적인 행동 패턴을 완전히 방해했다. 그는 말없이 서서 미나가 작은 손으로 천을 다루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기억의 조각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낡은 집 안에 서서 7살 아이의 바느질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왜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불편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불편한 침묵이 좁은 거실에 맴돌았다. 준호는 미나가 거의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바늘과 실을 다루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적이면서도 정확했다. 그가 마침내 임대료에 대해 언급하자 미나는 처음으로 작업을 멈추었다. 떨리는 작은 손으로 그녀는 재봉틀 옆 낡은 서랍에서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서 구겨진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 준호에게 건넸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도 애원도 없었다. 그저 깊은 체념만이 담겨 있었다. 봉투를 열자 준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내부에는 납부해야 할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는 지폐 몇 장이 고작이었다. 그는 전액을 요구하려다가 말문이 막혔다.
미나는 이미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고 그녀의 표정은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감각해 보였다. 마치 모든 감정과 에너지가 소진된 노인의 얼굴을 어린아이가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게 다야.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복도 안쪽에서 격렬한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단순한 감기 기침이 아니라 온몸을 흔드는 듯한 고통스러운 소리였다. 기침 소리가 너무 강해 방의 낡은 벽이 진동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준호는 복도를 바라보았다가 다시 미나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소녀는 얼굴조차 들지 않고 계속해서 천을 박음질했다. 마치 그 기침 소리가 일상의 일부인 것처럼 반응이 없었다. 어머니가 아프세요. 미나가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준호는 복도 쪽으로 몇 걸음 내디뎠다가 멈췄다. 이것은 그의 일이 아니었다. 그는 친척도 친구도 아니었다. 단지 임대료를 받으러 온 건물주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바느질하는 작은 소녀와 배경에서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기침소리가 그를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불편하게 만들었다. 어머니가 약은 드시니?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약을 먹으면 어머니는 거의 하루 종일 주무셔야 해요. 가끔은 음식을 먹으려고 일어나는 것조차 힘드세요. 준호는 다시 손에 든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 돈을 돌려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사업 원칙은 분명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 다른 날이었다. 그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이걸로 받아두겠다. 나머지는 그는 말을 마치지 못했다.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문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준호는 자신이 평소와는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평소라면 절대 절반의 지불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임대사업에서 그는 냉철하고 엄격한 것으로 유명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그는 이웃집 여자와 마주쳤다. 박영옥이라는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다. 또 임대료 받으러 오셨나 봐요? 저 집은 매달 늦게 내죠. 어머니는 병들어 누워있고 저 어린 것이 혼자 집안일을 다 하는데 어떻게 제때 돈을 낼 수 있겠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 채 오르면서 그는 창문을 통해 다시 집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작은 창문을 통해 미나의 실루엣이 보였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작은 손, 그리고 옆에 놓인 천더미. 준호는 시동을 걸고 천천히 거리를 빠져나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낡은 집과 작은 소녀에게 머물러 있었다. 준호가 떠난 후 미나는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까지 계속 바느질했다. 손가락이 아프고 등이 뻐근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이선희 할머니가 주문한 한복의 마지막 장식까지 완성해야 했다. 내일 아침 일찍 배달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다. 마침내 마지막 바느질을 끝내고 천을 조심스럽게 접은 미나는 거실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을 따라 어머니의 방으로 발을 끌며 걸어갔다. 가는 길에 부엌에 들러 물병과 젖은 수건을 챙겼다. 병실 같은 작은 방에서는 약 냄새와 무거운 침묵이 흘러나왔다. 박지연은 옆으로 누워 있었다. 눈을 감은 채 얼굴에는 땀이 흘렀고 호흡은 약하고 불규칙했다. 매번 숨을 들이쉴 때마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보였다. 한때는 활기차고 아름다웠던 그녀의 얼굴은 이제 질병으로 인해 창백하고 수척해져 있었다. 미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수건을 적셔 부드럽게 어머니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그리고 베개를 정리하고 이불을 그녀의 목까지 끌어올렸다. 지연은 어렵게 눈을 뜨고 딸을 바라보았다. 흐릿한 시선 속에서도 사랑이 묻어나오는 미소를 지었다. 이선희 할머니 한복 다 끝냈어요. 내일 아침에 가져다 드리고 돈 받아올게요. 미나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지연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겨우 쉰 목소리만 나왔다.
미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안심시켰다. 괜찮아요, 어머니. 쉬세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방 구석에는 약병과 약 상자가 가득한 신발 상자가 있었다. 미나는 각 약의 복용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물과 함께 약을 준비해 어머니가 삼키도록 도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혐오감이 없었다. 이것은 이미 그녀의 일상이었다. 약을 다 먹이고 나서 미나는 어머니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다. 그리고 침대 옆 바닥에 놓인 얇은 매트리스에 누웠다. 낡은 이불을 끌어당겨 덮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몸은 피로로 무거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깨어 있었다. 미나야, 지연이 희미하게 불렀다. 네, 어머니. 미안해. 네가 이렇게 살게 해서. 미나는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어머니가 나으면 우리 같이 공원에 가요. 어머니가 약속하셨잖아요. 지연은 대답 대신 딸의 손을 약하게 쥐었다. 곧 그녀의 호흡이 깊어졌다. 미나는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도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의 잠은 가벼웠다. 어머니의 작은 움직임이나 기침 소리에도 즉시 깨어났다. 이것이 미나의 현실이었다. 아픈 어머니를 돌보고 집을 관리하고 두 사람을 부양하기 위해 재봉사로 일하는 어른의 책임을 진 7살 아이. 그녀의 어린 시절은 질병과 가난에 의해 빼앗겼고 대신 그녀는 많은 어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강인함과 인내를 배워야 했다. 미나의 꿈속에서도 바늘은 계속 움직였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천을 꿰매고 단추를 달고 실을 매듭짓는 동안 그녀의 마음은 어머니가 건강했던 시절의 따스한 기억 속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다. 공원에서 함께 웃던 순간들, 어머니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바느질을 가르쳐 주던 날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런 날들이 올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 해가 뜨기도 전에 미나는 이미 깨어 있었다. 어젯밤 어머니의 고열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약속은 지켜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머리를 묶었다. 어제 밤 완성한 한복을 조심스럽게 종이에 싸서 낡은 가방에 넣었다. 어머니, 이선희 할머니네 다녀올게요. 미나는 여전히 잠든 어머니의 방문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 대답이 없었지만 미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어젯밤 약을 먹은 후 깊은 잠에 들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어머니가 깨어났을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 약은 시간별로 분리해 두었고 물 한 컵과 간단한 과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메모지에 정성스럽게 글을 썼다. 어머니, 혼자 일어나지 마세요. 제가 곧 돌아올게요. 사랑해요. 미나는 집을 나서기 전에 어머니의 방으로 다시 들어가 조심스럽게 이마에 키스했다. 지연의 이마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어젯밤보다는 나아 보였다. 아침 공기는 차갑고 습했다. 미나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서두르며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태양은 이제 막 동쪽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고 그녀의 작은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주변의 이웃들은 대부분 그녀를 알아보는 듯 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몇몇은 동정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다른 이들은 수군거렸다. 하지만 미나는 그런 시선들에 익숙해져 있었다. 어디 가니 이 시간에 박영옥이 현관문을 열며 물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이선희 할머니네 가요. 미나는 잠시 멈춰 대답했다. 또 그 옷이구나. 그 어린 나이에. 연곡은 혀를 차며 중걸거렸다. 어머니는 좀 어때? 괜찮으세요? 미나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연곡의 질문에는 진정한 관심이 없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선희 할머니의 집은 미나의 집에서 약 15분 거리에 있었다. 작지만 깔끔한 한옥이었다. 미나가 도착했을 때 이선희는 이미 마당에서 꽃에 물을 주고 있었다. 미나야, 벌써 왔구나. 이선희가 따뜻하게 맞이했다. 어서 들어올렴. 미나는 조심스럽게 한복을 꺼내 이선희에게 건넸다. 노인은 한복을 펼쳐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 훌륭하구나.
너의 어머니처럼 솜씨가 좋아. 이선희는 진심으로 칭찬했다. 내 손녀가 이걸 입으면 얼마나 예쁠지 모르겠다. 그녀는 약속한 금액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미나에게 건넸다. 여기 정말 잘했어. 이건 너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야. 미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돈을 조심스럽게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이선희는 그녀에게 아침을 먹고 가라고 권했지만 미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어머니가 혼자 있다고 설명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나는 작은 약국에 들러 어머니의 약을 샀다. 약사는 그녀를 보자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는 어떠시니? 약사가 물었다.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미나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집에 도착하자 미나는 어머니가 혼자 일어나려고 시도하는 것을 발견했다. 지연은 창백하고 땀에 젖어 있었으며 침대 가장자리를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어머니! 미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달려가 어머니의 어깨를 잡았다. 다시 누우세요. 일어나시면 안 돼요. 미나야, 차 한 잔만 마시고 싶었어. 지연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참았다.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부탁하셨으면 됐잖아요. 준호의 방문 이후 이틀이 지났다. 이른 아침 태양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다시 미나의 집으로 향했다.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충동이었다. 부분적으로 지불된 임대료가 담긴 봉투가 그를 괴롭혔다. 그것은 금액 때문이 아니었다. 다친 손가락으로 바느질하던 소녀의 이미지, 그 생기 없는 눈빛이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낡은 대문 앞에 서서 준호는 집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모든 것이 지난번과 똑같았다. 같은 침묵, 벽에 스며든 같은 피로감의 분위기. 초인종을 누르자 이번에는 지연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은 깊게 움푹 들어가 있었다. 그녀는 힘겹게 문을 열고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김 선생님, 지연은 그를 알아보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들어오세요. 준호는 머뭇거리다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정돈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천 조각과 실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미나는 작은 의자에 앉아 바지의 단을 수선하고 있었다. 준호를 보자 그녀는 빠르게 일어나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지연은 기침을 참으며 소파에 앉았다. 지난번에는 죄송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그녀는 말을 이어가기 어려워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준호는 왜 자신이 다시 왔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지연은 그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대화를 이어갔다. 우리가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나의 아버지가 떠난 이후로 그녀는 다시 심한 기침을 했다. 미나가 재빨리 물을 가져다 주었다. 준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다. 저도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있고 다른 부동산도 관리해야 합니다. 예외를 만들 수는 없어요. 존엄성을 유지하려 애쓰며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자선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누군가 재봉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저희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에게 필요한 건 호의가 아니라 일입니다. 준호는 그녀의 자존심에 감동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원칙을 고수했다.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이 위치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미나는 대화 내내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작은 손을 등 뒤로 한 채 뚫어지게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을 열자마자 다시 지연의 격렬한 기침 소리가 들렸다. 그는 잠시 대문 앞에서 머뭇거렸다. 다시 돌아가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차로 향했다. 삶의 무게에 짓눌린 채 서로를 지키려는 두 사람의 이미지를 지우려 애쓰며
준호가 두 번째로 집을 방문한 그날 지연의 건강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그녀는 화장실에서 기절했다. 미나는 세수를 하고 있던 어머니의 무거운 낙해음을 듣고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작은 다리로 화장실로 달려간 그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했다. 어머니! 어머니! 미나가 절박하게 외쳤다. 그녀는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7살 소녀의 작은 몸으로는 어른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미나는 공포에 질려 문을 열고 도움을 청했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건너편 집에 사는 최 씨 아저씨가 미나의 외침을 듣고 달려왔다. 그는 주저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화장실로 향했다. 지연의 상태를 확인한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다. 빨리 오세요. 젊은 여성이 의식을 잃었습니다. 호흡은 있지만 아주 약합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미나는 화장실 바닥에 앉아 어머니의 머리를 자신의 작은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어머니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어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저 혼자 두지 마세요.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울지는 않았다. 이미 오래전에 눈물이 메마른 것처럼 보였다. 최 씨 아저씨는 미나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다. 구급차가 곧 올 거야. 걱정 마. 주택가 골목에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자 여러 이웃들이 문 밖으로 나와 상황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박영옥도 그중 하나였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대문 앞에 서서 판단의 시선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짓고 있었다. 또 저 집이네. 어린아이 혼자 두고 저러니 얼마나 위험한지.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리게 중얼거렸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 그들은 신속하게 지연을 들것에 실었다. 생명 징후를 확인하면서 심각한 표정을 교환했다. 미나는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저도 같이 가야 해요. 미나가 구급대원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구급대원 중 한 명이 동료를 쳐다보았다. 보호자가 필요해. 데려가자. 미나는 어머니 곁에 앉아 구급차에 올랐다. 문이 닫히기 전 그녀는 박영옥이 고개를 흔들며 다른 이웃들에게 뭔가를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은 오직 어머니에게만 있었다. 서울의 다른 쪽에서 준호는 옛 대학 친구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크게 웃으며 샴페인 잔을 들었다. 그러나 웃음 뒤에는 이상한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준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미나의 이미지가 맴돌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 작은 손과 지친 눈동자는 자꾸만 그를 괴롭히는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미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물로 흐릿한 시선으로 그녀는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았다. 그녀의 작은 가슴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는 어머니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어린 나이에 그녀는 이미 눈물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무리 생각을 떨쳐내려 해도 아픈 어머니 곁에서 두려움과 피로가 얼굴에 새겨진 미나의 이미지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진한 커피를 준비했다. 설탕도 넣지 않은 채 그대로 마셨다. 싱크대에 기대어 서서 그의 마음은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았던 과거의 장소로 흘러갔다. 그것은 마치 수년간 잠겨있던 지하실 문이 갑자기 열린 것처럼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는 인천의 작은 단칸방에서 어머니 최미숙과 함께 살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부유한 가정의 가정부로 일했고 그는 종종 이웃 아주머니 집에 맡겨졌다. 자신의 집에서 혼자 있다가 누군가 문을 두드리면 숨죽이고 있어야 했던 날들. 임대료가 밀려 부동산 주인이 협박과 함께 찾아왔을 때의 기억이 생생했다. 준호야, 문 열지 마.
아무 소리도 내지 마. 어머니의 속삭임이 귓가에 울렸다. 특히 한 에피소드가 강하게 돌아왔다. 미숙이 고혈압과 과로로 인해 청소 중에 기절했던 날이었다. 준호가 10살이었을 때 어머니는 눈 주위가 시퍼렇게 멍든 채로 집에 돌아왔다.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혀 생긴 상처였다. 그날 밤 준호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그 생활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겠다고. 다시는 누구도 그를 경멸의 눈으로 보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는 충분한 돈을 가져 누구도 그의 존엄성을 짓밟지 못하게 하리라고. 어머니, 제가 커서 돈 많이 벌면 이런 집에서 안 살 거예요. 큰 집에서 살 거예요. 어린 준호가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래, 우리 아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잊지 마. 미숙이 대답했다. 뭐예요? 마음의 평화와 다른 사람을 향한 연민이야.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그 약속을 지켰다. 아니, 적어도 첫 번째 부분은 그는 끊임없이 일했다. 거리에서 옷을 팔고 자동차를 싣고 운반 일을 하고 공장에서 일했다. 22살에 그는 첫 작은 가게를 열었다. 처음에는 성장이 더뎠지만 나중에는 가속화되었다. 그는 부동산에 투자하여 처음에는 2개의 아파트를, 그 다음에는 3개를, 마침내 지금의 7개까지 매입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2번째 조언, 연민에 관한 부분은 어딘가에서 잊혀졌다. 그 여정에서 준호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내면적으로 단단해졌고 마치 그런 기억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가난했던 과거를 마음 깊숙이 묻어버렸다. 그러나 이제 미나와 그녀의 어머니를 본 후 모든 것이 숨막히는 방식으로 돌아왔다. 그가 느끼는 것은 단순한 향수나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부끄러움 그리고 자부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를 깊이 괴롭히는 무언가였다. 커피를 마신 준호는 사무실로 향했다. 넓은 가죽 의자에 앉아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계약서와 영수증, 법적 문서들이 가득했다. 맨 아래에서 그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공원 잔디밭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미숙은 피곤해 보였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당시 준호는 11살 정도였을 것이다. 그 드문 여가 시간은 어머니가 추가 교통비를 받았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사진을 바라보며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다. 그의 단단한 외면 아래에는 여전히 그 작은 소년이 살아있었다. 이제 그는 왜 미나의 모습이 그토록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는지 이해했다. 그녀는 그의 과거를 반영하는 거울이었다. 구급차로 서둘러 이동한 후 미나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의사들은 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하여 며칠간 입원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폐렴 증상과 심한 탈수 상태였다. 미나는 병원 복도에서 의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누구 앞에서도 울지 않았다. 그저 굳건히 서서 상황을 이해하는지 물을 때 오직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녀는 괜찮을 것이며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말했다. 혼자 집에 있어도 괜찮니?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전에도 혼자 있어 봤어요. 미나의 대답은 너무 성숙해서 오히려 간호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다른 가족은 없니?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니? 미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그냥 저랑 어머니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병원 직원들은 미나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사회복지사에게 상황을 보고하겠다는 말을 남기며 집문이 그녀 뒤에서 닫혔을 때 침묵은 마치 타격처럼 미나를 강타했다. 이전에는 작고 비좁게 느껴졌던 집이 이제는 어머니의 존재 없이 거대하고 텅 빈 것 같았다. 그녀는 텔레비전 소리가 그리웠다. 심지어 지연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까지도 그리웠다. 아픔조차도 그리워한다는 것이 이상했지만 그것은 적어도 어머니가 그곳에 있다는 증거였다. 맨발로 미나는 어머니의 방으로 가서 침대에 앉았다. 이불은 여전히 어머니의 채취를 간직하고 있었다. 녹차와
라벤더 향이 미약하게 느껴졌다. 베개에는 지연의 머리 자국이 남아 있었다. 미나는 베개를 꽉 안고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위장이 아팠지만 그것은 배고픔 때문이 아니었다. 어떤 음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었다. 시간이 지나 어둠이 방을 채우기 시작했을 때 미나는 마침내 일어났다. 할 일이 있었다. 이선희 할머니가 더 많은 천을 맡겨놓았고 토요일까지 완성해야 할 파티 드레스 수선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불을 켜고 재봉틀 앞에 앉아 일을 시작했다. 바늘이 천천히 천을 뚫고 지나가는 건조한 소리가 집 안을 채웠다. 그것은 익숙한 소음이었고 잠시나마 다른 모든 것을 잊게 해주었다. 매 바늘땀마다 미나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바느질 방법을 떠올렸다. 천을 너무 세게 당기면 안 돼. 바늘은 항상 천의 직각으로 들어가야 해.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다. 손가락이 이전 날의 바늘 찔림으로 아프고 눈은 피로로 따가웠지만 미나는 주의 깊게 모든 지시를 따랐다. 실수할 여유가 없었다. 드레스는 완벽해야 했다. 한 푼 한 푼이 소중했다. 자정 무렵 미나는 첫 번째 부분을 끝냈다. 그녀는 등을 쭉 펴고 물 한 잔을 가져와 부엌 의자에 앉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은 텅 빈 공간을 응시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작은 공책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것은 감성적인 일기가 아니라 일종의 자기 약속이었다.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필요한 것들, 새 약, 신선한 과일, 따뜻한 차, 깨끗한 이불. 목록은 계속되었다. 미나는 어머니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다고, 약을 위한 돈을 마련하겠다고, 어머니가 자신의 동행 없이 병원에 다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의 어린 마음은 이미 성인의 책임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책을 덮고 미나는 다시 재봉틀로 돌아갔다. 그녀는 밤새도록 일했다. 집 밖에서는 늦은 밤에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미나의 세계는 오직 그녀와 그녀의 바늘 그리고 어머니를 위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새벽이 찾아올 무렵 그녀는 마침내 의자에서 졸기 시작했다. 작은 머리가 앞으로 떨어지고 눈이 무거워졌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어머니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녀의 외로운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었다. 다음 날 해가 뜨기도 전에 미나는 가방에 완성된 옷들을 정리하고 배달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녀의 얼굴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지만 걸음은 여전히 단호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이선희 할머니의 집이었다. 예상대로 이선희는 한복에 완성돼 감탄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솜씨라니 내 어머니처럼 재능이 있구나. 이선희가 한복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어머니는 어떠시니? 병원에 계세요. 곧 나으실 거예요. 미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이선희는 약속한 금액을 지불하고 민에게 설탕과자 한 통을 선물했다. 이건 네가 열심히 일한 보상이야.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추가 지폐 몇 장을 건넸다. 이건 너희 어머니 약값에 보태. 미나는 고개를 숙여 깊이 감사를 표하고 다음 목적지로 서둘러 향했다. 받은 돈은 그녀의 작은 가방 안에서 묵직하게 느껴졌다. 그것은 단순한 무게가 아니라 책임감의 무게였다. 그녀는 곧장 약국으로 달려가 어머니의 마지막 처방전을 보여주었다. 이거 다 살 수 있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약사는 미나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약을 준비했다. 어제 어머니 구급차 타고 가셨다며? 상태는 어때? 곧 나으실 거예요. 미나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다.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을 반복하는 것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다. 약을 구매한 후 미나는 병원으로 향했다. 넓은 병원 로비는 그녀에게 압도적으로 느껴졌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박지연 환자 방문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간호사가 그녀를 어머니의 병실로 안내했다. 지연은 이전보다 더 약해 보였지만 딸을 보자 눈에 광채가 돌았다. 미나야. 지연이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미나는 침대에 올라가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안았다.
그리고 약 봉지를 전달했다. 약 사왔어요. 그리고 이선희 할머니가 돈도 더 주셨어요.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지연은 미나가 제대로 식사를 했는지 물었고 소녀는 그렇다고 거짓말했다. 지연은 딸의 창백한 얼굴과 피로한 눈을 보고 진실을 알았지만 논쟁할 힘이 없었다. 그저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도 너 자신을 돌봐야 해, 미나야. 넌 아직 아이잖아.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강해요. 미나는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모든 것이 통제해 있어요. 이선희 할머니가 더 많은 일을 주셨고 다른 이웃들도 바느질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든 청구서를 낼 수 있어요. 아무도 우리를 그 집에서 쫓아내지 못할 거예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7살 아이가 이런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불공정한지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그런 걱정을 표현하는 것이 딸을 더 불안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미나는 이미 선택의 여지 없이 어른이 돼버렸다. 병원을 나서면서 미나는 주차장에 주차된 검은색 차를 보았다. 잠시 그것이 준호의 차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왜 그가 생각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마도 그가 유일한 성인 남성 중 하나였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의 차가운 눈빛 속에서 그녀가 뭔가 더 깊은 것을 보았기 때문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작은 시장에 들러 쌀 한 봉지와 계란 몇 개, 그리고 비누를 샀다. 돈은 철저히 계산되어 있었다. 모든 원화가 중요했다. 잔돈은 부엌 찬장 안에 작은 깡통에 보관되었다.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설거지를 하고 집을 청소하고 빨래를 널었다. 그리고 다시 재봉틀 앞에 앉았다. 어머니가 없는 집에서 바느질 소리만이 그녀의 유일한 동반자였다. 그 단조로운 소리는 마치 숨쉬는 것처럼 규칙적이었고 때로는 그녀가 정말로 혼자가 아니라는 환상을 주었다. 집 건너편에서는 박영옥이 여전히 창문을 통해 모든 것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미나가 집을 오가는 모습, 그리고 누가 그녀의 집을 방문하는지 놓치지 않았다. 동네에서 퍼지기 시작한 소문들, 어린아이가 어머니 없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것, 작은 손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 이 모두가 연곡의 입에서 시작되었다. 저런 아이를 그냥 두면 안 되는데 연곡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녀의 말에는 진정한 걱정보다 악의적인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미나가 작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박영옥은 매서운 독수리의 눈으로 소녀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다. 얼룩진 레이스 커튼 뒤에 숨어 염색된 머리를 비뚤어진 머리핀으로 고정한 채 그녀는 거의 소파에 오랫동안 앉아 있어서 쿠션에 자신의 몸 모양이 파여 있을 정도였다. 거리에 어떤 움직임이라도 있으면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누군가 재채기를 하면 그녀의 귀에 들어왔다. 이제 그녀의 새로운 집착은 미나였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 모든 것이 매우 의심스러웠다. 그 나이에 아이가 혼자 살면서 하루 종일 가방과 청아 주문을 들고 오가는 것. 사람들이 옷을 찾으러 문을 두드리고 미나는 완성된 옷을 들고 나가 더 많은 재료를 가져왔다. 그리고 어머니는 입원 중 누가 집을 돌보는가, 누가 식사를 준비하는가, 누가 소녀를 목욕시키는가. 연곡의 마음속에서 이 모든 것은 비정상적이었다. 그것은 자연의 질서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햇빛이 가득한 어느 날 오후 그녀는 집 앞 인도로 나와 마당을 쓰는 척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나가 방금 드레스를 찾으러 온 여성과 나누는 대화를 엿들으려 했다. 정말 아름답게 수선되었어요. 당신의 딸이에요? 여성이 물었다. 아니요, 제가 직접 했어요. 미나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여성은 놀랍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돈을 지불한 뒤 떠났다. 미나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연곡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것은 옳지 않았다. 그녀의 개념에서 아이들은 놀아야지 바느질을 해서는 안 됐다. 무언가 매우 잘못되었다. 오후가 깊어가면서 연곡은 옆집 이웃 김 씨의 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차 한 잔을 핑계로 방문했지만 실제 목적은 그녀의 의심을 퍼뜨리는 것이었다. 저 집 소녀 보셨어요? 어머니가 입원한 후로 매일 혼자 다니는데 영국이 차를 홀짝이며 말했다. 어제는 낯선 남자가 집에 왔다 갔더라고요. 뭘 가지러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것은 단지 바느질을 찾으러 온 고객이었지만 연곡의 입에서는 뭔가 더 음흉한 것으로 변질되었다. 그 아이가 버려진 것 같아요. 어머니는 병원에 있고 아버지는 글쎄 아버지는 본 적이 없어요. 언제든 비극이 일어날 수 있어요. 김 씨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아 보였다. 하지만 영곡은 그 반응에 고무되어 그녀의 불신을 계속 퍼뜨렸다. 며칠 안에 동네반은 이미 미나를 2배의 호기심과 의심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영곡은 새로운 모험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이 낡은 집에 관심이 있었다. 위치가 좋았고 조금만 손봐도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준호에게 이 집을 팔라고 제안하고 싶었지만 그는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이제 그녀는 계획을 세웠다. 만약 이 집의 세입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아마도 준호는 귀찮은 문제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정확히 그렇게 할 계획이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의 다음 단계는 훨씬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다. 한편 이런 음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미나는 더 긴급한 걱정을 안고 있었다. 돈이 떨어지고 있었고 쌀은 거의 바닥이었으며 어머니의 약은 다시 구매해야 했다. 그녀는 급하게 바느질했지만 품질을 타협하지 않았다. 만족한 고객들이 돌아온다는 것을 알았고 그녀는 모든 고객이 돌아오기를 바랐다. 그날 밤 미나는 2벌의 드레스를 배달하고 지불금을 받아 조심스럽게 보관한 후 병원에 갔다. 그녀가 도착했을 때 지연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미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고 침묵 속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지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이전보다 조금 더 편안해 보였다. 미나는 그것이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다. 병원 밖에서 박영옥은 빵 봉지를 들고 지나가다가 미나가 혼자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아동보호센터인가요? 제가 매우 걱정되는 상황을 신고하고 싶습니다. 영곡의 눈에는 냉정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것은 단지 사업 결정일 뿐이었다. 그리고 사업에서는 때로 감정을 배제해야 했다. 어린 소녀의 운명은 그녀의 부동산 계획에 비하면 부차적인 문제였다. 박영옥의 전화는 서울시 아동보호센터로 연결되었다. 그녀는 부드럽고 걱정스러운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수년간 동네 주민들의 비밀을 퍼뜨리며 연습해온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정말 걱정되는 상황이 있어서 전화드립니다. 제 이웃에 7살 정도 되는 어린 소녀가 있는데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후로 계속 혼자 지내고 있어요. 상담원이 더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자 영곡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주소요? 네, 강서구 화곡동 395번지 다가구 주택 2호요. 소녀 이름은 미나, 성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전부터 입원 중이고 그 어린 소녀는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더 심각한 것은 그 아이가 바느질을 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영곡의 목소리는 점점 더 극적으로 변했다. 네, 맞아요. 7살 아이가 재봉틀로 옷을 수선하고 있어요. 손가락에 상처도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집을 방문하고 아이는 혼자 거리를 돌아다니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매일 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어요. 아마 밤새 일하는 것 같아요. 상담원이 다른 가족이나 보호자가 있는지 물었다. 없어요.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떠났어요. 친척들도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언제 퇴원할지도 불확실해요. 들리는 바로는 폐렴이 심각하다고 영곡은 실제로 알지 못하는 정보까지 지어내며 말했다.
통화가 끝나갈 무렵 영곡은 진정한 걱정을 가장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저는 그저 그 아이가 걱정돼서요. 어린아이가 저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도와주셔야 해요. 전화를 끊은 영곡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창문 옆으로 가서 커튼을 살짝 들추고 미나의 집을 바라보았다. 작은 창문에서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마도 소녀는 지금도 바느질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곧 끝날 거야. 영곡은 중얼거렸다. 아이는 시설로 가고 어머니는 글쎄 그건 내 문제가 아니지.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 모든 일은 단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일 뿐이었다. 영곡에게 정말로 괴롭히는 것은 미나의 안전이 아니라 그 어린 소녀가 보여주는 독립성이었다. 그녀는 누군가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것, 많은 어른들보다 더 많은 힘과 용기를 보여주는 소녀를 보는 것이 불편했다. 그것은 그녀 자신의 무능함을 상기시키는 거울 같았다. 다음날 오후 미나는 이선희 할머니에게 완성된 한복을 배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문 앞에 2명의 낯선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한 남자와 한 여자였는데 둘 다 공식적인 느낌의 옷을 입고 있었다. 여자는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고 남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미나가 가까이 다가가자 여자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 미나구나. 우리는 아동보호센터에서 왔어.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미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이 방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어머니가 항상 가르쳐 주셨던 대로 공손하게 행동했다. 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들어오실래요? 두 사람은 서로 시선을 교환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는 열쇠로 문을 열고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그녀는 방문객들이 보지 못하도록 등을 돌린 채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나는 이미 어른들의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다음 며칠은 민에게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왔다. 아동보호센터 직원들의 방문 이후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무관심하거나 때로는 동정적이었던 눈빛이 이제는 판단과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마치 모두가 그녀의 삶에 대해 뭔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뭔가 중요한 결정이 그녀에 관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했다. 빵집 김아저씨도 달라졌다. 전에는 가끔 남은 호떡이나 단팥빵을 그녀에게 주곤 했지만 이제는 그저 침묵 속에서 잔돈만 건네고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그의 눈에는 죄책감과 불편함이 깃들어 있었다. 미나는 이 변화를 정확히 이해했다. 어른들은 그들이 개입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방식이 있었다. 미나는 이제 서두르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꺼렸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 7살의 바느질로 생계를 꾸리는 아이, 이런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필요한 일만 빠르게 해결하고 더 많은 말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이전에는 단순히 조용했던 공간이 이제는 벽에 귀가 달린 것처럼 느껴졌다. 미나는 저녁에 바느질을 할 때 가끔 창 밖을 살펴보곤 했다. 종종 박영옥의 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커튼 사이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저 사람이 신고했을 거야. 미나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직감은 거의 항상 정확했다. 수요일 오후 모든 상황이 급격히 변했다. 미나는 이선희 할머니가 맡긴 한복 저고리의 소매 부분을 수선하고 있을 때 문에 강한 노크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이웃의 부드러운 손바닥 소리나 고객의 조심스러운 터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위를 담은 끈질기고 단호한 소리였다. 미나는 바늘을 천에 꽂고 천천히 문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그녀는 다시 아동보호센터 대표들을 보았지만 이번에는 경찰관과 이전보다 더 공식적인 모습의 여성, 그리고 뾰족한 머리 모양의 조수가 함께 있었다. 안녕 미나,
여성이 미소 지으려 노력했지만 그 표정은 차가웠다. 우리가 다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그리고 어머니와도 이야기해야 해. 미나는 즉시 긴장했다. 어머니는 아직 병원에 계세요. 그래, 우린 알고 있어. 병원에도 방문했단다. 미나는 그들의 입장을 막을 수 있는지 확신이 없었지만 결국 문을 더 넓게 열어 그들이 들어오도록 했다. 경찰관은 문 근처에 서서 모든 상황을 관찰했고 다른 이들은 거실을 돌아다녔다. 그들은 마치 각 구석에서 문제를 찾는 것처럼 주변을 살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화장실을 확인하고 침실을 들여다보았다. 미나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이 갑자기 의심스러운 증거물이 된 것 같았다. 뾰족한 머리의 여성이 민에게 다가와 앉았다. 미나야, 넌 여전히 혼자 살고 있니? 미나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하지만 일시적인 거예요. 어머니가 퇴원하시면 다시 함께 살 거예요. 7살 아이가 혼자 사는 건 매우 위험해. 여성은 꾸짖는 어조로 말했다. 식사는 어떻게 하니? 학교는? 목욕은? 네가 아프면 어쩌니? 미나는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이런 대화가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어른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후에는 아이의 말을 거의 듣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판단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만 찾고 있었다. 여성은 동료들을 향해 의미심장한 시선을 보냈다. 조수가 민에게 다가와 인위적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내 상황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넌 이해하겠지?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더 주의 깊은 관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질문할 용기가 없었다. 경찰관이 먼저 나가고 다른 이들은 몇 분 더 머물며 기록을 하고 추가 질문을 했다. 마침내 그들이 떠났을 때 미나는 천천히 문을 닫았다. 그녀는 등을 돌린 채 문고리를 세게 붙잡고 있다가 마침내 놓았다. 창밖으로 박영옥이 현관 앞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다. 미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어머니의 방으로 향했다. 어머니의 침대에 누워 미나는 목이 조여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가슴 속에서 점점 커지는 무거운 압박감을 느꼈다. 그녀는 오늘의 방문이 단순한 복지 확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들은 그녀의 능력을 측정하고 있었다. 그녀가 충분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판단하기 위해. 그리고 미나는 그들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햇살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었지만 미나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장으로 가서 작은 가방을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아버지가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 준 작은 은팔찌, 그리고 어머니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바느질을 가르쳐 주던 날 사용한 첫 번째 바늘과 실. 미나는 이 보물들을 천천히 침대 위에 펼쳐놓았다. 그것들은 그녀의 짧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5살 때 찍은 것이었다. 지연은 건강했고 활기찼으며 웃는 얼굴로 어린 미나를 안고 있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다르고 더 나았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미나는 사진에 속삭였다. 절대로. 그날 오후 그녀는 병원에 갔다. 가는 길에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다. 심지어 그녀를 보지 않는 척하는 사람들조차 옆눈으로 관찰하고 있었다. 버스에서 한 남자는 마치 그녀가 어떤 규칙을 어긴 것처럼 노려보았고 이로 인해 그녀는 마지막 배달의 대금으로 구입한 과일과 약이 담긴 가방을 꽉 쥐고 의자에 움츠러들었다. 병원에 도착하자 미나는 어머니가 이전보다 더 약해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지연은 어렵게 앉아 있었다. 간호사가 방금 목욕을 도와주었고 그 과정에서의 피로가 그녀의 얼굴을 더 창백하게 만들었다. 미나는 다가가 어머니에게 키스하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음식과 약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지연은 미소를 되돌려 주었지만 그녀의 눈은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딸의 행동을 알아차렸다. 미나가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긴장된 것을.
그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미나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말하기 전에 망설였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시작했다. 아동보호센터의 첫 번째 방문, 두 번째 방문, 경찰관의 존재, 그리고 더 주의 깊은 관찰의 약속. 그녀는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본능적으로 두려워했다. 지연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딸의 손을 꽉 잡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다.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다. 가난하고 아픈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이들, 시스템 속으로 사라진 가족들의 이야기를. 미나야, 지연은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넌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문제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네가 얼마나 강하고 현명한지, 네가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는지. 하지만 어머니, 그들이 저를 데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미나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신 딸을 자신의 가슴에 꼭 안았다. 우리는 조금만 더 견디면 돼. 의사 선생님이 내가 조만간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 그리고 함께라면 우리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어. 미나는 마치 믿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면의 두려움은 이미 깊게 자리 잡았다. 그녀는 무언가가 변하려 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것도 더 나은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방문이 끝날 무렵 병원 밖에서 미나는 주차장에 서 있는 나측은 차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뾰족한 머리의 여성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 미나를 보자 그녀는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차갑고 계산된 것이었다. 마치 사냥감을 향한 포식자의 미소처럼. 미나는 그녀에게 등을 돌리고 빠르게 걸어갔다. 그녀의 작은 심장은 두려움으로 빠르게 뛰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결연했다. 이제 그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무언가 해야만 했다. 그 불편한 만남 이후 미나는 머릿속이 소용돌이치며 집으로 돌아왔다. 아동보호센터의 방문과 주차장에서 차갑게 미소 짓던 여자의 이미지가 그녀의 생각을 지배했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현재 상황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녀의 삶을 결정하기 전에 그녀 스스로 무언가를 바꿔야만 했다. 집에 도착한 미나는 평소처럼 바느질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무릎을 감싸 안고 거실 바닥에 앉아 멍하니 벽을 응시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병원에 있는 어머니, 반쯤 비어있는 쌀통, 곧 다시 구매해야 할 약들, 그리고 준호가 다음 달부터 임대료와 함께 청구하겠다고 위협한 전기요금. 그녀는 또한 항상 그녀를 감시하는 박영옥의 눈을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삶을 조사하는 이 낯선 사람들까지. 미나는 마음을 정했다. 그녀는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곧 그들이 그녀의 집을 빼앗거나 더 나쁘게는 어머니로부터 그녀를 분리시킬 것이라고 직감했다. 이 생각은 그녀에게 충분한 동기를 부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접은 최고의 바느질 작품들로 가방을 채웠다. 손으로 그린 간단한 광고지도 준비했다. 그 위에는 미나의 재봉 서비스, 수선, 맞춤복, 전통 한복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어린아이 글씨체로 작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미나는 서울 중심부로 향했다. 이것은 그녀가 혼자서 그렇게 먼 곳으로 가는 첫 여행이었다. 긴장되었지만 결심이 섰다. 그녀는 버스에 올라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창가 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미나는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류장을 하나씩 세기 시작했다. 높은 빌딩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녀 앞에 펼쳐졌다. 모든 것이 새롭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지만 그녀는 용기를 잃지 않았다. 도심에 도착한 미나는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쇼핑 거리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녀를 무시했지만 가끔 일부는 혼자 걷는 어린 소녀를 보고 의아한 시선을 보냈다.
미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계속 걸었다. 마침내 그녀는 매력적인 쇼윈도와 세련된 마네킹이 있는 우아한 원단 가게를 발견했다. 그녀는 용기를 모으기 위해 인도에 몇 분 동안 서 있었다. 가게 안에는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여성들이 천을 살펴보고 있었다.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가게 문을 열었다. 실내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었고 모든 것이 그녀의 세계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돈되어 보였다. 고급스러운 원단들이 색상별로 진열되어 있었고 벽에는 최신 패션 디자인의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 미나는 세련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접객하는 카운터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여성은 처음에 미나를 알아차리지 못했다가 카운터 너머로 그녀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린이? 미나는 자신이 준비한 광고지를 꺼내 여성에게 건넸다. 저는 바느질을 해요. 수선도 하고 새 옷도 만들 수 있어요. 여성은 미나의 광고지를 받아들고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깊게 관찰했다. 몇 살이니? 여성이 물었다. 7살이에요. 미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바느질은 정말 잘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어머니는 지금 아프셔서 제가 대신 일하고 있어요. 여성의 얼굴에 다양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에는 의심, 그 다음은 동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기심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카운터 뒤에서 나와 민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네가 정말 바느질을 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니? 미나는 가방에서 그녀가 만든 작품들을 꺼냈다. 수선한 블라우스, 손수 만든 인형 옷, 그리고 작은 자수 손수건까지. 여성은 각 작품을 자세히 살펴보았고 미나의 솜씨에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이건 정말 뛰어난 솜씨구나. 여성이 마침내 말했다. 내 이름은 정소연이야. 이 가게의 주인이지.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카운터 뒤로 가서 네이비 블루 블레이저를 꺼냈다. 소매 부분에 작은 찢어짐이 있었다. 이걸 고칠 수 있겠니? 이건 비싼 옷이니까 조심해야 해. 미나는 블레이저를 살펴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에 가져가서 해야 해요. 재봉틀이 필요해요. 소연은 동의했고 다음 날 오후까지 기한을 정했다. 미나는 감사 인사를 하고 블레이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가게를 나서면서 그녀의 가슴에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그녀가 성공한다면 새로운 고객을 얻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나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미소를 지었다.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였다. 그녀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했다. 미나야, 세상이 너를 밀어내려 해도 넌 절대 쓰러지지 않을 거야. 우리 가족은 강하니까. 심장이 빠르게 뛰는 채로 집으로 돌아온 미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희망의 불씨를 느꼈다. 정소연이 맡긴 블레이저는 시험이었다. 성공한다면 그녀는 새로운 고객을 얻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일거리, 더 많은 돈, 그리고 아마도 어머니와 그녀가 함께 살 수 있는 더 나은 기회. 하지만 집 근처에 다가가자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미나는 항상 집을 떠날 때 문을 잠그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머니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었다. 미나야, 집을 나설 때는 항상 문을 잠그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해. 조심스럽게 그녀는 천천히 대문을 밀고 마당으로 들어갔다. 거실 문도 반쯤 열려 있었다. 미나는 공포에 가슴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잠시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은 그녀의 집이었고 그녀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은 뒤엎어져 있었다. 바느질 천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서랍들이 열려 있었으며 베개 커버가 벗겨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둑 맞은 것은 없어 보였다. 그녀의 오래된 재봉틀도 어머니의 작은 라디오도
부엌 선반 위에 있던 몇 안 되는 식기들도 그대로였다. 미나는 돈을 보관하는 서랍과 옷장을 확인하기 위해 방으로 갔다. 그녀가 열심히 모은 동전과 지폐가 담긴 작은 깡통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누군가 집을 뒤진 것은 분명했지만 그들은 값진 것을 찾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미나는 자신도 모르게 등 뒤로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존재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침입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작은 세계에 대한 침해였다. 아동보호센터, 그녀는 속삭였다. 그들이 방문했을 때 그녀의 생활 환경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었다. 아마도 그들은 그녀가 없는 동안 집을 검사하기로 결정한 것 같았다. 미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집 정리를 시작했다. 그녀는 흩어진 천들을 모으고 서랍들을 닫고 베개에 커버를 다시 씌웠다. 그녀는 집 전체를 청소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정돈했다. 어머니가 집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기억하며 그녀는 완벽함을 추구했다. 그날 밤 미나는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 블레이저 수선에 전념했다. 찢어진 부분은 작았지만 섬세한 작업이 필요했다. 소매의 단추 근처에 있는 작은 구멍이었다. 미나는 정확히 같은 색상의 실을 찾아 손바느질로 천을 이었다. 각 스티치는 배가 된 주위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실수를 허용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녀의 삶에 새로운 문을 여는 그녀의 기회였다. 작업하는 동안 그녀는 마치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다. 꼼꼼함이 중요해, 미나야. 잘 완성된 작업은 고객이 돌아오게 만든단다. 어머니가 건강했을 때 그녀는 미나에게 바느질의 모든 비밀을 가르쳤다. 어떻게 천의 결을 따라 자르는지, 어떻게 바늘을 올바르게 잡는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스티치를 만드는지. 블레이저 수선을 마친 후 미나는 작품을 검사했다. 수선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완벽했다. 그녀는 블레이저를 부드러운 천에 조심스럽게 감싸고 내일 다시 가게로 가져갈 준비를 했다. 그녀는 재봉틀을 정리하고 있을 때 창문 밖에서 움직임을 감지했다. 박영옥이 그녀의 집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미나의 창문을 향해 예리한 시선을 보냈다. 미나는 재빨리 몸을 낮추어 커튼 뒤로 숨었다. 그녀는 연곡이 잠시 멈추어 서서 집을 살펴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흔들며 계속 걸어갔다. 미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연곡의 표정에서 그녀는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다. 실망감. 마치 그녀가 미나의 집에서 다른 결과를 기대했던 것처럼. 아마도 아동보호센터가 이미 행동을 취했기를 바랐던 것 같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미나는 결연하게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 블레이저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 머리를 단정히 빗고 가장 깨끗한 옷을 입었다. 이것은 그녀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날이 될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집을 나서기 전 미나는 문을 2번 확인했다.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의 허락 없이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대문을 단단히 잠그고 열쇠를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어갔다. 이번에는 그녀의 걸음에 더 많은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어른의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싸움이었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준호는 대문을 열고 미나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소녀는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평소보다 더 결연해 보였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연습한 것처럼 그녀는 똑바로 서 있었다. 준호는 잠시 변명을 만들어 그녀를 돌려보내고 싶었지만 미나의 표정에서 이것이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 분명했다. 들어오렴, 그는 마침내 말했다. 미나는 곧장 거실로 들어가 가방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준호는 문을 닫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두었다. 그는 소녀에게 앉으라고 제안했고 미나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가방끈을 꽉 쥐고 있었다. 무슨 일이니?
준호가 물었다. 미나는 거의 1분 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녀는 가방 지퍼를 열었다가 닫았다를 반복하며 말을 시작할 용기를 모았다.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나왔다. 그들이 저를 어머니에게서 데려가려고 해요.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누가? 아동보호센터요. 미나가 설명했다. 그들이 2번 왔었어요. 처음에는 질문만 했지만 2번째에는 경찰관과 함께 왔어요. 그들은 제가 혼자 살고 있다는 것이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례를 더 관찰할 건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그녀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킬 수 있고 어머니와 분리시킬 수 있다. 준호는 뒤로 기대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얼굴을 손으로 문질렀다. 이런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사업은 단순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료를 받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세입자를 유지하는 것. 그는 사회복지사도 변호사도 보호자도 아니었다. 정말 혼자 있는 게 위험하지 않니? 그가 마침내 물었다. 미나의 대답은 단호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어요.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바느질도 하고 병원도 가고 약도 사고 많은 어른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준호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관찰했다. 미나의 표정에는 절박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그것은 히스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평온한 종류의 절박함이었다. 마치 그녀가 이미 세상의 모든 것을 보았고 이해했다는 듯한. 내게서 뭘 원하는 거니? 그가 부드러운 어조로 물었다. 미나는 가방에서 정소연의 칭찬 쪽지와 봉투를 꺼냈다. 제가 이걸 받았어요. 도심에 있는 원단 가게 주인이 준 거예요. 제가 수선한 블레이저를 보고 칭찬해 주셨어요. 준호는 쪽지를 읽었다. 정말 훌륭한 솜씨네요. 앞으로도 많은 일을 맡기고 싶습니다. 이건 제가 제대로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미나가 말을 이었다. 저는 혼자서 일을 찾고 기한 내에 완성하고 인정도 받고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제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자신을 돌볼 줄 모른다고 결정한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망칠 거예요. 집, 바느질 일, 어머니와의 관계, 그들은 우리를 갈라놓을 거예요. 미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선생님은 가족이 아니라 그저 집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만약 선생님이 저를 위해 증언해준다면, 저를 알고 제 능력을 믿는다고 말해준다면 아마도 그들이 들을지도 몰라요. 준호는 미나의 말을 들으며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 자신도 어린 시절 비슷한 상황에 처했었다. 물론 그는 어머니와 분리될 위험에 처하지는 않았지만 가난과 절망의 무게는 알고 있었다. 제발요. 미나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저는 선생님 외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어요. 준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다. 거리는 평화로웠고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오래된 상처와 새로운 책임감이 충돌하고 있었다. 며칠만 시간을 줘. 그가 마침내 말했다. 생각해 볼게. 미나는 천천히 일어나 가방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실망감이 어렸다. 그녀는 즉각적인 도움을 기대했던 것이 분명했다. 대문으로 향하는 길에 미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준호를 돌아보았다. 만약 그들이 돌아오고 아무도 제 편에 없다면 그들은 저를 데려갈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미나는 떠났다. 준호는 움직이지 않고 서서 대문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미나가 떠난 후 준호는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내적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이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최미숙이 부유한 집의 마당을 쓸고 다른 사람의 집을 청소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시절, 그 자신도 미나와 비슷한 나이에 가정의 가난을 이해하고 감당해야 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다.
결정적인 차이는 그가 어머니와 분리될 위험에 처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반면 미나는 지금 그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그녀는 어떤 드라마틱한 행동도 없이 그저 손에 든 진실만으로 그 상황에 맞서고 있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야.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나는 세입자들의 삶에 관여하지 않아. 내 일은 임대료를 받고 부동산을 관리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뿐이야.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렸다. 준호야, 네가 받은 상처를 다른 이에게 주지 마라. 네가 느꼈던 고통을 기억하고 도울 수 있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준호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는 물 한 잔을 따르고 천천히 마셨다. 그의 고급 아파트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그는 자신이 이룬 성공을 바라보았다. 그가 시작했을 때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는 길거리에서 옷을 팔고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닦고 공장에서 밤 근무를 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가게, 그리고 첫 번째 부동산 투자, 이제는 7개의 임대 물건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하지만 그 여정에서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감정을 차단했으며 과거의 기억들을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다. 그러나 이제 미나와 그녀의 어머니를 만난 후 모든 것이 갑자기 돌아오고 있었다. 난 사회복지사가 아니야. 그는 중얼거렸다. 판사도 변호사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나의 이미지가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손, 지친 눈동자, 그리고 그녀가 어머니에 대해 말할 때의 굳은 결심. 그것은 그를 깊이 감동시켰다. 그녀는 7살에 불과했지만 많은 어른들보다 더 큰 책임감과 용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준호는 침실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나무 상자가 있었다. 그는 상자를 꺼내 침대에 앉아 조심스럽게 열었다. 내부에는 몇 장의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그와 어머니가 인천의 작은 공원에서 찍은 것이었다. 미숙은 피곤해 보였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고 어린 준호는 그녀의 옆에 서 있었다. 그 당시 그는 10살 정도였을 것이다. 그 사진은 그녀가 추가 교통비를 받아 특별한 날로 만들어준 날에 찍은 것이었다. 어머니, 준호는 사진을 보며 속삭였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미나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자신의 반응을 생각했다. 그는 그녀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저 생각해 보겠다고 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준호는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그는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하여 오래된 번호를 찾았다. 강민수, 그의 임대 계약과 법적 문제를 관리하는 변호사였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것은 중요했다. 민수 씨, 미안하지만 도움이 필요해. 그가 전화를 걸며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날 수 있을까? 통화를 마친 준호는 창가로 다시 걸어갔다. 그는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결정이었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시간이 왔다고 느꼈다. 목요일 오후 서울시립병원의 조용한 복도를 따라 흰색 위아래 옷을 입은 간호사가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지연은 이전 며칠보다 더 깨어 있었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메스꺼움 없이 할 수 있었고 심지어 링거를 바꾸러 온 젊은 간호사와 짧은 대화도 나눌 수 있었다. 의사는 아침 회진 때 들러 만약 검사 결과가 계속 개선된다면 주말쯤 퇴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말 좋아지고 계세요. 간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폐렴이 많이 호전되었어요. 지연은 약하게 웃었다. 집에 가고 싶어요. 제 딸이 걱정돼요. 그 아이는 정말 대단해요. 매일 오는 걸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린아이가... 간호사는 말을 멈추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제가 말이 많네요. 괜찮아요. 지연이 대답했다. 미나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간호사가 나간 후 지연은 천천히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병원 창문에서 보이는 작은 공원에는 아이들이 놀고 있었다. 그녀는 미나도 저렇게 다른 아이들처럼 놀고 웃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딸에게 너무 일찍 어른의 책임을 안겨주었다. 방문 시간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연은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미나가 오는 시간보다 이른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씨. 지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문간에는 준호가 서 있었다. 그는 한 손에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김 선생님, 지연은 그가 병원에 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들어오세요. 준호는 머뭇거리며 병실로 들어왔다. 그는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지연은 그가 여기 왜 왔는지 궁금해했다. 그들 사이의 마지막 실제 대화는 미나가 태어나기 전이었다. 그 이후로 그는 단지 임대료를 받으러 가끔 방문했을 뿐이다. 앉으세요. 지연이 침대 옆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준호는 의자에 앉으며 불편함을 감추지 못했다. 어떻게 지내세요? 나아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연이 대답했다. 하지만 선생님이 여기 오실 줄은 몰랐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미나가 저를 찾아왔어요. 미나가요? 지연은 거의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제 제 집에 왔었어요. 상황을 설명하더군요. 아동보호센터의 방문, 그들의 우려, 그리고 그들이 그녀를 당신으로부터 떼어놓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까지.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문에서 간호사가 지나가는지 확인하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제 딸은 남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요. 그녀는 항상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선생님을 찾아갔다니 정말 절박했나 봐요. 그녀는 매우 직접적이고 확고했어요. 준호가 말했다. 눈물도 드라마도 없었어요. 그저 진실을 말해달라고 요청했죠. 그녀가 스스로 살 수 있고 집을 관리할 수 있으며 책임감이 있다는 것을요. 지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믿으시겠어요? 이 아이는 등에 세상을 짊어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미소를 짓습니다. 저는 더 강해야 하는데 제 몸이 저를 배신해요. 준호는 침대에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제 어머니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죠. 하지만 제가 어머니를 도와야 했을 때 저는 더 나이가 많았어요. 미나는 아직 아이인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동보호센터와 미팅을 잡았어요. 제가 목격한 것에 대해 증언할 겁니다. 미나의 일, 그녀가 지불하는 능력,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자선에 의존하지 않는 그녀의 독립성, 제가 그녀를 위해 말할 겁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왜요? 왜 갑자기 관여하시는 거죠?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옳은 일이니까요. 아마도 더 일찍 그렇게 했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미나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준호를 보고 갑자기 멈춰섰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고 준호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단다. 그가 말했다. 내가 도울 거야. 이미 변호사와 얘기했고 다음 주에 아동보호센터와 만날 거야. 미나의 작은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다. 그녀는 천천히 어머니의 침대로 다가가 가방에서 작은 패키지를 꺼냈다. 어머니, 떡 가져왔어요. 병원 앞 가게에서 샀어요. 태양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 준호는 자신의 검은색 제네시스를 지연이 임대한 건물 앞에 주차했다. 그는 집의 상태를 확인하고 미나가 필요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무엇보다 임박한 아동보호센터와의 미팅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왔다. 그러나 그 거리에서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집 담벼락에 기대어 하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박영옥은 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선은 거리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준호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자마자 그녀는 즉시 일어나 자신의 특유한 거만한 태도로 그에게 다가왔다. 준호 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일찍 오시다니 놀랍네요. 투자를 확인하러 오셨나요? 연곡이 과도한 친밀감으로 인사했다. 그녀는 지연의 집 대문에 기대며 말을 이었다. 제가 솔직한 사람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혹시 이 부동산을 파실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관심 있어요. 준호는 연곡의 말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항상 주민 모임에 불평하기 위해서만 나타났고 이웃들의 분쟁을 엿듣기 위해 항상 귀를 기울이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다. 이 집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연곡은 마치 그것이 농담인 것처럼 웃으며 계속해서 압박했다. 이런 종류의 세입자를 유지하는 것이 당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저 어린 소녀는 아무리 노력해도 구조가 없어요. 어머니는 더 악화될 거고 당신도 알다시피 그렇게 되면 당신에게 부담이 될 거예요. 나 당신은 법정, 위험에 처한 아이, 아동보호위원회를 다뤄야 할 것이고 동네의 스캔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헤드라인을 상상해 보세요. 백만장자가 비위생적인 재산에서 아이를 제거하는 것을 거부해. 그게 당신의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연곡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 부동산에 관심을 보여왔다. 그녀의 염려는 진정한 관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제가 무엇이 이익이 되고 해로운지 결정하기 위해 당신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준호가 차갑게 대답했다. 연곡은 자신의 전략이 통하지 않자 어조를 바꾸었다. 그녀는 거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 그저 당신을 돕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의 재산이 덜하면 하나의 문제가 덜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 지불할게요. 시장 가격보다 더요. 준호는 대화를 끝내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인도를 가리켰다. 연곡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물러났지만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번뜩였다. 준호는 그녀가 물러나는 것을 확인한 후 미나의 집으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미나가 열었다. 그녀는 준호를 보고 놀랐지만 빠르게 적응했다. 그녀는 이미 깨끗하게 머리를 빗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다. 들어오세요. 미나가 문을 활짝 열며 말했다. 준호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이전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미나는 분명 병원에서 돌아온 어머니를 위해 집을 준비하고 있었다. 창문은 열려 있어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었고 작은 화분에는 새로 피어난 꽃이 놓여 있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미나가 물었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구나. 미나가 부엌으로 가는 동안 준호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재봉틀 옆에는 완성된 옷들이 깔끔하게 접혀 있었고 벽에는 미나가 그린 듯한 작은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것은 3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준호는 그것이 미나, 지연, 그리고 아마도 떠난 아버지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미나가 차를 들고 돌아왔다. 변호사 선생님과 미팅은 어떻게 됐나요? 준호는 놀랐다. 이 아이의 사고방식은 항상 그를 놀라게 했다. 잘 됐어. 강 변호사가 아동보호센터와 이미 통화했단다. 우리는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어. 네가 함께 가야 할 거야. 그들이 너에게 직접 질문할 테니까. 미나는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진실만 말하면 돼. 준호가 대답했다. 내가 어떻게 집을 관리하는지, 어떻게 바느질로 돈을 버는지, 어머니를 어떻게 돌보는지 두려워하지 마. 내가 나머지를 처리할게. 미나는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왜 이렇게 저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준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생각에 잠겼다. 그는 복잡한 이유들을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과거, 어머니와의 기억, 오랫동안 무시해온 양심의 가책. 어린 시절에 나도 혼자였거든. 그는 단순하게 대답했다. 미나는 더 이상의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이해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대, 다른 환경에서 왔지만 어떤 면에서는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창밖에서 박영옥은 여전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눈을 가늘게 뜨고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호도 미나도 그녀의 존재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동맹을 맺었고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전부였다. 월요일 아침 아동보호센터의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테이블 한쪽에는 미나와 준호, 그리고 준호의 변호사 강민수가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센터의 대표 정수진과 그녀의 조수, 그리고 이전에 미나의 집을 방문했던 직원 2명이 자리하고 있었다. 미나는 그날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다. 그녀는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으며 자신의 바느질 작품 몇 가지를 가방에 가져왔다. 그녀의 작은 손은 무릎 위에서 조용히 접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강한 결의를 담고 있었다. 이 회의의 목적은 박미나 양의 상황을 평가하고 그녀의 복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수진이 공식적인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우리 팀의 평가에 따르면 7살 아이가 혼자 살면서 성인의 책임을 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상황입니다. 강민수는 차분하게 서류 가방을 열고 몇 가지 문서를 꺼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연 씨는 이번 주 토요일에 퇴원 예정입니다. 의사의 진단서에 따르면 그녀의 건강 상태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의사의 진단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또한 저희 의뢰인 김준호 씨는 박지연 씨와 미나 양이 임대료를 지불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3개월간의 임대료 면제를 제안했습니다. 정수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준호를 바라보았다. 갑작스러운 관대함이네요, 김 선생님.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준호는 질문에 직접 대답했다. 제가 미나를 알게 된 이후로 그녀의 능력과 성숙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존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진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 표정이었다. 그래도 7살 아이가 그런 책임을 지는 것은 너무 무리입니다. 미나 양, 당신은 학교도 다니지 않고 있죠. 미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네, 하지만 어머니가 퇴원하시면 학교에 다닐 계획이에요. 어머니가 그동안 집에서 저를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바느질은요? 당신의 손에 있는 상처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정수진의 조수가 날카롭게 물었다. 준호가 이때 개입했다. 미나의 바느질 솜씨는 매우 뛰어납니다. 그녀는 이미 도심의 원단 가게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착취가 아니라 재능입니다. 그는 정소연이 쓴 추천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정소연 씨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원단 가게 중 하나의 주인입니다. 그녀는 미나의 작품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준호와 강민수는 미나와 지연의 상황이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지만 가족을 분리시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신 그들은 대안을 제시했다. 지연이 퇴원한 후 정기적인 가정 방문, 미나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그리고 지연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준호가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 저는 미나와 어머니를 지원하기 위한 신탁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준호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이것은 그들의 임대료와 의료비, 그리고 미나의 교육비를 보장할 것입니다. 정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느꼈다. 보통 이런 사례는 간단했다. 취약한 아동 지원 시스템 없음, 국가 개입 필요. 하지만 이 경우는 달랐다. 이 어린 소녀 뒤에는 강력한 지원자가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이 제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지연 씨가 퇴원한 후 일주일 이내에 가정 방문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나 양이 다음 학기에 학교에 등록하는 것은 필수 조건입니다. 준호와 강민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나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돌아왔다. 회의가 끝나고 그들이 센터를 나설 때 미나는 준호의 손을 살짝 잡았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가 한 일이야. 난 그저 도울 뿐이었어. 사흘 후 지연은 퇴원했다. 준호는 그녀와 미나를 병원에서 집까지 태워다 주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현관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카드에는 이선희의 글씨로 환영합니다. 당신이 그리웠어요 라고 쓰여 있었다. 미나는 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왔다. 지연은 여전히 약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그녀는 깨끗하게 정돈된 집을 보고 놀랐다. 미나야, 이 모든 걸 네가 했니? 미나는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준호 아저씨도 도와주셨어요. 준호는 문간에 서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마음은 오랜만에 평화로웠다. 어딘가에서 그의 어머니 최미숙도 이 순간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다. 내일 또 올게. 준호가 말했다. 푹 쉬어. 그가 떠난 후 미나는 어머니 옆에 앉았다. 그들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준호가 있었고 이선희 할머니가 있었고 심지어 원단 가게의 정소연도 있었다.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다. 지연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미나야,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미나는 어머니의 말을 끊었다.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함께니까요. 창밖에서 봄의 첫 번째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새로운 시작의 약속처럼.